임대인과 임차인,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서민 대결 구도 양상이랄까?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럼 누가 올리냐고 옛날에 물어보면 부동산 아니면 집주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부자공식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임대차법이 지금 시행이 됐죠. 시행이 돼서 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목적은 상당히 좋은 목적인데요. 지금 2달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지금 달라졌으며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새 임대차법이 시행이 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그래서 지금은 이제 4년까지 살게끔 돼 있죠. 그래서 서민 주거 안정에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임대차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요소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정부 입장은 뭐 임대인 임차인 잘 합의해서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임대차 법이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이 법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문제도 많고, 그래서 사실 협의가 임대인 임차인 협의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결국은 이게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전세로 거주하면서 돈을 모아서 내 집을 장만하는 거를 그 꿈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던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 올린다 그러면 좀 사정 막 해요. 좀 사정해서 전세값 올리지 말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그럼 또 서로 간에 인정상 안 올리고 이런 이제 서로 타협이 되는 그런 시기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는 첨예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립하는 그런 시기로 지금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갈등 사례들이 속출한다는 겁니다. 이게 애매모호한 이 법 규정과 상세한 그런 내용이 없는 애매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이 집주인 세입자 둘 다 지금 한마디로 답답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사례입니다. 사실 실거주한다, 그러니까 나가라, 세입자한테 집 비워달라 이렇게 해서 집 비워줬더니 딴 사람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매도를 했다는 거죠. 이럴 때 과연 손해배상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왜? 아니, 임차인이 실거주 더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임차인 보고 집을 비워달라고 해놓고, 그리고 그거 매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임대인이 내가 정말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팔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 와서 팔았다, 이렇게 되면 그 입증 책임을 임대인이 지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지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임대차법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든지 지금 그 양극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양분화돼 있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서민, 이렇게 자꾸 그 어떤 대결 구도 양상이랄까?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임대차법으로 전국이 전세는 아니다. 이거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뭐 전월세 이런 것들이 전세가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임대차 법이 새롭게 시행이 되면서 전세가가 오르는 거는 뭐 두말 할 것도 없고요. 전세 매물이 지금 씨가 마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 매물이 없어요, 사실. 상당히 지금 문제죠. 전세 매물이 지금 다 없어지고, 그리고 바로 이 집주인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은 아주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풍기현상이라고 하죠. 왜냐면 세입자가 있으면은 하도 지금 뭐 이 법이 복잡하니까 과연 내보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문제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인기랍니다. 자, 전세값 상승률 65개월 만에 최대,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가을철 이사철이잖아요. 근데 전세값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지금. 전세 물량이 없어요, 첫째. 2000세대가 넣는 단지도 전세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반전세라고 하는 거, 그리고 월세, 이쪽으로 지금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세가 오른다는 건 제가 지난해 말부터 얘기를 드렸었어요. 올해 전세가가 심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지금 뭐 금리, 기준금리 낮죠. 저금리, 제로금리죠. 지금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이래서 계속 눌러앉는 그런 수요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참에 차라리, 왜냐면 이게 5%밖에 못 올리잖아요. 2년에 5%밖에 못 올리니까 이참에 내가 들어 살자. 이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지금 없어지는 거고요. 또 3기 신도시 대기 수요, 우리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할 때 다 마찬가지였죠. 1기 신도시 할 때 뭐 분당이나 이런데 그 판교나 당첨만 되면은 로또다 해가지고 대기 수요들이 전부 다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됐는데도 전세를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임대차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향상이 된 건 맞습니다. 2년 거주할 걸 4년 거주하고 임대인 마음대로 집값을 올리지를 못하니까 주거 안정성은 향상이 된 건 맞는데, 하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 물건들이 반전세로 전환을 하거나 월세로 전환을 하는, 그래서 전세 물건이 지금 아예 소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오피스텔 전세가까지 지금 오른다는 거죠. 자,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이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래 제일 먼저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게 이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전월세 신고제는 국토부에서 아직 이 전산망이 안 갖춰져서 내년 6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임대차 2법 두 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피스텔도 7월달, 8월달, 9월달 계속 이 전세값들이 올라가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7월 말 이후로. 자, 그래서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쏠린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해에도 얘기를 드렸었죠. 올해 오피스텔이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있는데 제로금리, 저금리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들 지금 투자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오피스텔은요, 본래는 수익형 상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오르지 안 오르는데, 오피스텔도 오르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매매가가 오르는 지역들이 있어요. 매매가가 오르는 지역들은, 그런 지역들은 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냥 월세 받는 데만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오피스텔 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 지역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거주하는 주변에 양질의 일자리. 소득을 고소득 직종들이 많이 산재에 있어야 된다, 분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 무조건 오피스텔이라고 전세 끼고 사는 게 아니고, 지역을 잘 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세가 막 지금 풍기 현상이 되니까 이제는 월세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죠, 가격이. 이게 나비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간 지금 월세도 전월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왜냐면은 집주인들이 전세 피해서 월세를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세값 동반 상승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전세는 거의 풍기 현상으로 갈 거고, 그러다 보면 가을 이사철에 전세값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거다,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임대차 3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세입자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나중에 입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똑같잖아요. 이 경제가 안 좋고 집값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았는데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작년에도 집값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거 오를 수 있냐? 부동산도 우리 경제 활동의 하나인데, 그렇죠? 그 맞는 얘기 기본적으로.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이론적인 얘기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고를 결정 지을 수 없다면, 단순한 그런 몇 가지 요건 가지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 전월세 값이 막 오르니까 이제 물가까지 올린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소비자 물가 중에 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엄청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전월세. 이게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하여간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을 좀 낳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가도 오르고,
자, 좀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이 임대차법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에 기여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게 지금 임대차법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25%, 그렇죠? 도움이 안 될 것이다 63%, 잘 모르면 열세 13%. 자, 그렇게 되면요 도움이 안 된다는 게 60%가 넘잖아요. 이게 집값 못 잡는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대책에 부정적이라는 거죠. 근데도 정부는 열심히 내기를 간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공직자들에게 실거주형 한 채 이외의 주택 매각 조치는 우호적이다. 공직자들 한 채만 남기고 다 매도해라.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공무원들. 자, 그러면은 저는 이것도 되게 참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청와대에 있는 높은 분이 뭐 주택을 뭐 두 채 가지고 있다가 팔으라고 했더니 뭐 저 청주에 있는 집부터 먼저 팔다가 나중에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강남 것도 팔았다 뭐 이런 기사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무원이라도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든 두 채를 가지고 있든 세 채를 가지고 있든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정당한 세금을 내고 구입을 하는 거고 또 우리 집 구입할 때 취득세 내죠. 그리고 보유하면 보유세 나오잖아요. 재산세, 종부세 나오잖아요. 그리고 팔 때는 양도세 내잖아요. 낼 거 정당하게 내고선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집을 뭐 7채, 8채, 10채, 20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이건 뭔가 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아니 두 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꼭 한 채를 팔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몰고 가는 언론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뭔 죄가 있다고 공무원이.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자, 고위공직자들이니까 니네들이 좀 앞장서서 국민들한테 본을 보여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무조건 매각해라. 이렇게 강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생각은요. 임대차 3법이 세입자 주거 안정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지금 주의가 불안정하다. 전전긍긍하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번에 기사에 난 거 보셨죠? 임대인들한테 법으로 깎아주게끔 서민들한테 깎아주게끔 해라. 아니 물론 도와줄 수는 있어요. 임대인들 도와줄 수는 있죠. 임차인이 그 너무 높은 가격이면은 서로 같이 살아야 상생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걸 법적으로 문구로 집어넣어서 임차인들한테 깎아주고 임대인은 고통을 짊어져라? 이것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가르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해서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전세시장 실수요 시장으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다. 전세라는 거는 투기꾼이 없죠. 전세는 내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는 시장에 공급이 많으면 물량이 많으면 전세가는 떨어지는 거고요. 공급이 작으면 전세가 오르는 거고 자연적으로 시장의 이 구조적인 문제지 이게 정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지금 그래서 전세값 누가 올리냐고 옛날에 물어보면은 부동산 아니면은 집주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집주인이 전세 5억 나가는 걸 6억 달란다고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걸 갖다가 부추겨서 올려라 올려라.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요 위주의 시장이라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전세가 오르는 거는 뭐예요?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오르는 겁니다. 수요는 많은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 정부는 다주택자를 전부 투기꾼으로 보고 이 규제 일변도로 이 정책을 펴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강하게 나가게 되면 부러질 수 있거든요. 반발도 심하고. 그래서 다주택자도 우리 고양이가 쥐를 몰 때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다주택자한테도 정부의 정책을 따라올 수 있는 뭔가 당근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가 되니까 집도 지금 팔기도 어렵잖아요.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도 어렵고. 그래서 과거 참여정부 때처럼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중과를 없애주는 그런 정책을 펴서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멍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세제도 소멸. 이거 지금 임대차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전세 물량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전세제도 소멸이 진짜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전세제도는 서민들이 집을 장만하는 하나의 버팀목이 됐던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거를 지금 없애고 월세를 받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월세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 월급의 4분의 1, 3분의 1을 월세로 내는 이제 그런 만약 구조로 간다면 누가 가장 고통을 받을까요? 서민들이 가장 먼저 받게 돼 있어요.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 상승, 제가 우려하는 게 지금 가을철에 분명히 이거 전세가 또 많이 오를 텐데 지금도 오르고 있지만요. 전세가 상승은 반드시 매매가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 전세가가 자꾸 높아지게 되면은 전세로 사느니 아예 그냥 집을 사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전세가 상승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집값을 다시 또 끌어올려서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2020년도가 시장이 조금 이제 꺾이는 시점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규제가 정상적으로 갔을 때이고 지금 규제가 워낙 많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늦춰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 2023년도 이후가 아마 집값이 꺾이는 시점이 될 거다. 오히려 시간이 더 길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적으로 어떤 차별화가 돼서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과 또 영향을 받아서 규제 영향이 안 오르는 지역, 이런 지역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양극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서 들어가야 될지 이런 생각을 아니면 내 집을 장만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야 한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누구 말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지 이 사람이 이 전문가가 얘기하면 이 얘기가 틀린 건지 이 전문가가 맞는 건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역은 전문가들이 선택해 줄 수 있어요. 어디가 정말 괜찮다. 이유는 뭐다. 이렇게 하지만 내가 투자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흐름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되고 전 선진국들의 이 주택 정책의 변화, 과연 어떻게 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